안녕하세요. 작가 하나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실제적인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긍정의 생각에 그 답이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질 없는 긍정적인 암시에 어떤 효과나 힘이 있을까요? 이제 오늘 저는 우리의 주변을 감싸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작은 생각의 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 잘 될 거야. 입으로는 긍정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불안을 떨칠 수 없는 현대인들. 하나타는 이들에게 보다 근본적인 마음 챙김을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암시가 아니라 내 안에 숨은 창조성을 온전히 끌어내는 것. 마음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삶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작가 하나타의 마음의 힘, 편형성의 원리. 네, 이런 열정적인 반응, 상당히 어색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밸런스매틱 이펙트라고 하는 평형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평형성의 원리, 그리고 밸런스매틱 이펙트라는 말은 사전에 존재하는 말은 아닙니다. 네, 제가 만든 말이죠. 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평형성의 원리라는 것은요, 우주 내에 존재하는 밸런스를 맞추려는 기본적인 흐름을 말합니다. 밀도가 높으면은 밀도가 낮은 곳으로 뭔가 흐르려고 하는 어떤 특성, 그리고 기압이 높으면 그렇지 않은 곳으로 뭔가가 흐르려고 하는 그러한 특성들 다 알고 계시죠? 네. 예, 이것이 바로 평형성의 원리, 평형화 현상이라고 제가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것을 저항하려고 할 때 오히려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도 인지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사진들은요, 기압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흐르려는 어떤 경향, 그리고 이런 현상에 의해서 기후,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고 하는 등의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당연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 빅뱅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이돌 가수 빅뱅이 아니고요. 네. 바로 우주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우주의 탄생 빅뱅 이론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밀도가 높은 곳에서 밀도가 낮은 곳으로 무언가 물질이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에 의해서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사실은 평형화되려고 하는 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어떤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형화 현상을 이용해서요, 참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전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풍선을 불었을 때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게 작용하고 있는 풍선 안에 있는 기압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평형화하려고 하는 이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 많은 창작물들, 기압의 차이, 그리고 전기적 차이, 힘의 차이, 에너지의 차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창작이나 예술 활동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형화 현상은 우리의 생활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평형화 현상은요, 기본적으로 물질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화를 느낄 때 내부에 뭔가가 부하가 찬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과부하가 차면은 이것을 바깥으로 표출을 해야지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평형화를 시키는 거예요. 네.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을 평형화시켜야만 뭔가. 근데 이것을 평형화시키지 않고 계속 담아두거나 계속해서 농축시키면
결국 병이 되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는 미쳐버릴 수도 있겠죠. 네, 혹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이라는 책 보신 분 계세요? 네.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조금 기분이 조금 상하실 수도 있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왜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러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을 끌어당긴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것이 딸려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 책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의하면은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리고 예외가 없다. 누구나 다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과연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근데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DVD를 보시면요. 밥 프록터라고 하는 한 할아버지가 나와요. 예,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전기의 힘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 않느냐. 하지만 전기를 이용하는 것처럼 굳이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론적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유사한 것들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네. 대표적으로 여기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죠. 네. 근데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 남자분은 여자분에게 끌리고요. 여자분은 남자분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서로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N극과 S극 아시죠? 자석에 네. 서로 끌어당깁니다. 네. 완전 반대의 것이에요. 두 가지가 끌어당기는 것을 보면 유사한 것들이 끌어당기는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네. 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생각도 자아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부정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도 나의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 저는 이제 상담 활동을 하면서 물론 이제 책도 쓰고 그러긴 하지만 상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전화를 받고 나니까 어떤 학생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좀 다짜고짜 자기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상황은 분명히 괴리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는 일은 다 안 되는데 잘 될 거다,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와 지금 현재 상태를 느끼고 있는 자아가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정신분열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러면 저는 시크릿을 몰랐던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힐링이라는 건요. 여러분 힐링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인 것을 꾹꾹 참고 화난 것 꾹꾹 참고 그다음에 나는 긍정적이야, 나는 웃고 있어, 나는 행복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 결론적으로 힐링이라는 건요. 화날 때 화를 터뜨리고 눈물이 날 때 눈물을 내서 그것을 표출하고 밖으로 드러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힐링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시크릿이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비주얼라이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시각화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정신병자들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행복해하고 그 다음에 실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근데 그들의 그러한 믿음이 과연 무언가를 이루던가요? 그렇지는 않죠. 네, 그럼 이제 평형성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물리적 영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비가 오고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네. 두 번째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양심의 영역이에요. 실제로 건널목에 어떤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길을 건너기 위해서. 네. 근데 길을 건너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튀어나갑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만약에 튀어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빨간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동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분위기에 의해서 양심의 척도가 바뀌는 겁니다. 즉 평형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둘러싼 친구들에 의해서 나쁜 일을 더 쉽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쟁터에 가보세요. 살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둔감한 느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죠? 주변의 상황들이나 분위기에 의해서 양심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마음의 영역에서 평형성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영역, 관념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특히 종교적인 관점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종교적으로나 아니면은 사상적, 또 정치적 이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쉽게 동화가 되는 거죠. 그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다룬 책도 실제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계시는군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펜듈럼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펜듈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뭉게뭉게 무엇인가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네. 이 사진들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아이가 지금 차바퀴 밑에 손목을 깔고 있죠. 이게 뭐냐면요. 이슬람 국가에서 빵을 훔쳤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이것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지 않고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어떤 모종의 영이나 기운이나 에너지에 있어서 평형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이제 밸런스 매틱 이펙트. 제가 이제 B2라고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기니까요. 예, 밸런스 매틱 이펙트. 평형성의 원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있는가. 네, 제가 그 점을 제가 이쪽도 좀 봐야 되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있을 수 있는 자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꼭 대답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제 마음이 편안해지시든가요? 언제 새 힘을 얻는다고 생각이 되시든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대답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언제 일렁이는 마음이 좀 없어지시든가요? 스트레스가 언제 풀리시든가요? 네, 말씀하실 분 계세요? 숙면을 취할 때 좋습니다. 또, 네, 먹을 때, 영화 볼 때, 또, 수다 떨 때. 고맙습니다. 역시 여자분들. 고맙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 활동할 때 그렇다고 합니다. 기도, 그리고 노래방 같은 데 갔을 때, 산책, 뭐 독서, 취미생활, 운동, 등산, 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산책이나 등산이나 운동이나 노래방 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 이거는 다 힘을 소진하는 건가요? 힘을 받아들이는 건가요? 소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새 힘을 얻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근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들에 대한 생각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그것들에 대한 생각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을 자기 자신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멈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시죠? 생각은 어떻게 보면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관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움직임을 외부의 눈으로 조용히 응시하는 것, 혹은 현실의 문제들이 직면해 있는 자아 밖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네, 이것은 이미 그 존재하는 작동 시스템입니다. 우리 내면에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할 때 내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가요? 나의 몸이 느끼고 나의 정신이 느끼고 마음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아주 간접적으로 느끼고만 있는 것, 우리 정형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을 가시화해서 정형화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트레이닝을 하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구체화하고 정형화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제가 생각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 과연 나의 삶에 이것을 구체화하고 정형화하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네, 그 점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어떻게 작동시킬 수 있는가? 모의 과부하 상황이라고 제가 여기다 좀 썼는데요. 과부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탄성의 과부하를 만드는 것은 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탁 놔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평형화되는 과정이죠. 풍선에다 바람을 붑니다. 과부하가 일어났어요. 놉니다. 평형화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억지로 밀어낼 필요가 없고 그냥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평형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방향성을 가지고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적 과부하를 여기에 좀 덧붙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풍선에다가 잔뜩 바람을 넣거나 이런 것을 결핍을 강력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과부하를 만드는 거면 스트레스가 일어나죠. 그 상태에서 뭐 긍정의 생각을 해야 되겠다거나 이런 거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부하를 단지 놓는 겁니다. 내가 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관조하는 겁니다. 네, 가만히 응시하면 여러분 혹시 지금 화가 이 안에 있으신 분이 계시나요? 혹은 어떤 슬픈 다 즐거워 보이시긴 하시는데 그런데 한번 화가 날 때요. 그 화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자아의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어느샌가 그 자아의 감정이 꼬리를 감추고 사라져 버립니다. 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 의도성을 가지고서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들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 과정은요, 조금 테크니컬한,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지식적인 부분이 좀 필요해요. 주로 고민을 할 때는 좌뇌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좌뇌, 여기 좌측 맞죠? 네. 그래서 좌측에 있는 뇌에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형화된 숫자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좌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좌뇌와 우뇌는 같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네. 좌뇌가 위축이 되기 시작하면 우뇌는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어쩌면은 이것은 우뇌와 좌뇌의 조화로운 활동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화로운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거나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억지로 과부하를 만들거나 거기에 뛰어들거나 그렇게 하죠. 네. 평형성의 원리와는 전혀 다르게 생활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 밸런스 매틱 이펙트 적용 사례 제 얘기부터 나옵니다. 사진이 몇 장이 나와 있어요.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약간 그 지하철 지하실도 있고 밑에 뭐 이불 노천에 있는 이불도 보이고요. 예, 군만두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도 보입니다. 예.
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5년 전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을 했었어요.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사기로 그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을 닫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쪼들리기 시작하니까는 6개월 동안 원룸 집세가 이제 밀리고 결국 쫓겨나게 됐어요. 근데 쫓겨나기 전에 가스가 이제 끊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동상이 걸릴 정도의 차가운 방에서 지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전기는 안 끊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기 이불이 전기요나 그리고 전기 장판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것들은 전기료를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네,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도 있고 솔직히 그런 것들을 살 여력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방석 뭐 한 10,000원이나 15,000원 주면 좀 사더라고요. 그것을 발이 시려우면은 발에다가 얹어놨다가 그 다음에 배가 시려우면 배에 얹어놨다가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삶이 어땠겠습니까, 진짜.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눈이 녹기 전에 가재 도구의 3분의 2를 정리를 하고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디를 들어가느냐? 네, 고시원을 들어갑니다. 고시원 들어가서도 3번을 쫓겨났어요, 제가. 네. 많이 울었습니다. 이 큰 등치에 울면 어땠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하는 일마다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잠잘 곳이 없는 상태로 짐을 창고에다 넣어놓고, 네. 창고 같은 데다 넣어놓고, 저는 이제 뭐 새우잠을 적당히 그냥 자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어도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군만두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올드보이 아닙니다. 네. 저 오피스텔에서 짜장면 먹고 나면은 군만두가 이렇게 서비스로 가잖아요. 제일 깨끗하게 제가 주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예. 왜냐면 다른 거는 다 침 섞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싶어서 예, 쳐다보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그러니까 자존감은 완전히 하락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냥 숨만 붙어 있는 짐승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셨던 그 철도 자살 시도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삶이 굉장히 피폐했었다는 것을 느끼시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적용한 후에 4개월 이후에 그리고 현재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땅 하고 들어가지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리고 나서 4개월 이후 그리고 현재는 갑자기 유명 출판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에 가볍게 올린 그것을 보고서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연결이 돼서 네, 그래서 갑자기 작가가 됐습니다. 그것도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단행본 시장에서는 5손가락 안에 드는 출판사였어요. 네. 그리고 작가로 활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또 대필 의뢰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대필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대필을 써드린 분 지금 저를 아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모르시는 거 당연합니다. 왜? 저는 대필 작가거든요. 네. 국내 0.3%의 그 명사들을 주로 제가 대필을 하고 있는데 그 대필 지원한 책들 중에서 또 뭐 베스트셀러 종합 순위 1위, 그 다음에 분야별 순위 1위,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 밑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소중한 인연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드림워커 협회의 의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작가들을 지금 양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내시길 원하시는 분들
혹은 작가로서 활동을 기존에 하고 계시면서 더 많이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부족하지만 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고 즐거운 일들, 기대에 찬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 되게 바쁜 중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평생 동안 들었어야 할 그 사랑한다는 표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를 존경한다고. 저 때문에 자기 삶이 변했다고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나 새로운 만남들도 있었죠. 그냥 이게 지금 제가 강의하는 장면입니다. 잘생겼나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저기 끝에 계신 분이 황성진 대표님이시거든요. 예, 아마 여기 소감에 출연했던 적이 있으신 분이셔요.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역시 여기에 출연했던 적이 있으신 김진양 님이십니다. 소셜계의 데모. 네, 그러니까 저분 같은 경우에 지금 바이탈 커뮤니케이터로 좀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건설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가 지금 김나영 님이라고 또 나눔 활동을 국제 봉사자이세요. 여기 보시면은 저기 카카오톡 전략 고문이신 박용우 이사님도 지금 계시죠. 그리고 여기 얼마 전에 여기 소감에 또 출연했었던 김소희 강사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이렇게 V 표시하고 있는 저분은 네, 스윙 댄스 전 세계 챔피언 김잔디 씨입니다. 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물론 더 있습니다. 제 인연들이요. 예. 자, 이제 평형성의 원리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생각의 쉼을 위한 저항하지 않는 관조 포인트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관조가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좌뇌와 우뇌의 어떤 조화로운 활동들을 유도하는 것. 그 방향성과 평형화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활을 당기고 방향성이 정해지면 가는 거죠. 네. 이 가는 거는 이제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네, 평형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적절한 트레이닝. 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끌어당김의 법칙은 결과 도출형 이론이었습니다. 이게 몰라도 돼.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건 뭐 포인터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것에 숙달이 되죠. 하나의 도구입니다. 망치나 뭐 가위나 이런 것처럼. 이것도 역시 평형성의 원리도요. 도구입니다. 예. 물론 제가 이것을 평형성의 원리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느냐는 각자 자유입니다. 관조의 힘 적용 사례 좀 말씀드려 볼게요. 기도나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례예요,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에 대한 욕망을 느끼고 있다가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신에게 뭔가를 맡겨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문제에서. 그렇죠? 그리고 관조하는 겁니다. 그것을요. 바라보는 거예요. 외부의 눈으로. 네, 명상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간디나 오시오 라즈니시 같은 철학자들은 관조를 통해서 영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술가 로댕 아시죠? 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 자리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예술가 로댕 역시 그 산책의 시간을 통해서 관조로서 예술적 에너지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아주사 퍼시픽대 그 리처드 포스터 교수가 관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네. 뭐라고 얘기한? 이거 길어서 다 못 읽겠어요. 그냥 여기 보면은 그것은 관조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속에 깃든 필수 요소다. 그리고 관조하는 개인은 행복하다. 인생의 참된 방향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정신 안에 깃들여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계의 우주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형화해서 밖으로 끌어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네, 실제 관조의 힘 적용 사례와 관련해서 실제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 마이크 임팩트라고 그래가지고 국내에서는 그 강연 문화를 이끌어가는 굴지의 기업입니다. 거기에 대표님이 한동헌 대표님이신데 불과 9월 24일 한 보름 정도 됐나요? 그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시느냐 이 얘기를 하니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문제를 관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조의 힘은 물론 사례를 찾으면은 지금이라도 인터넷을 뒤지면 나와요. 그렇지만 굳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례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형화해서 바깥으로 빼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저와 같은 어떤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도구이기 때문에 예, 숙달이 돼야 되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평형성의 원리와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평형성의 원리, 이 평형화 현상, 네, 이것을 우리가 숙고하고 묵상하고 한다면 사회적, 범사회적인 문제들, 또 스스로에 대해서 괴리감을 느끼는 사람들, 또 개인의 가치관, 건강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다양성을 묵살해가지고 너 하지 마 해가지고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부류의 삶이 더 건강하고 발전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미 우리 내부에 결정되어진 것이고요. 우리 내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계 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모든 분들께서 이 평형성의 원리를 적절하게 의미 깊게 사용을 하셔서 더 건강하고 더 윤택하고 더 발전적이고 그리고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나 아니면 그 외에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젊은이들이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언을 해줄 수 있으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보통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왜 두려운지 아시죠? 네.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무섭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은 뭔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무서움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것에 이제 그 편입이 될 수 있다, 그 유도를 하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설레임이라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유사하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맥박이 빨라집니다. 네, 얼굴이 빨개져요. 혈액순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생체학적인 의미에서는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들이 보이지 않는 것, 이건 호러 영화나 공포 영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게 될 미래를 살아왔던 성인들도 있고요. 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움보다는 설레임, 어차피 비슷한 거니까. 네, 그렇게 설레임으로 맞을 수 있도록 자신의 어떤
분위기나 또 정신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을 바꾸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물론 과부하를 일으키지 않는 그 평형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네. 네. 선생님께서는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인생을 오래 안 살아서. 네. 제가 지금 몇 살로 보이시죠? 예. 저는 지금 75년생이거든요. 네. 나이는 지금 이제 딱 40 됐습니다. 네. 근데 물어보신 게 뭐였죠? 네, 맞아요. 인생에서 저는 자연스러운 진솔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진솔하지 않은 것, 꾸며야 하는 것, 그리고 자연스럽지 않은 어떤 태도들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본다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해서 보는 겁니다. 직장에 가면은 웃기 싫어도 웃어야 됩니다. 네.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시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것은 자연스러움이라는 것하고요. 그리고 진솔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꼭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자연스러운 진솔함이야말로 우리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매사를 잘 될 수 있게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죠? 네. 네. 또 있으세요? 네. 저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은 아무래도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는데 안 부닥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과 나, 이게 제 이름이요. 아시죠? 네, 저는 이제 한아타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은 필명입니다. 네, 너무 충격적인 고백을 하나요? 근데 이 한아타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는요. 나와 남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남이 서로 다른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네. 네. 그래서 나와 남이 서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태도가 그들에게 모종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좀 더 나은 인간관계를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어린 작가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검토하신 것들과 관련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좀 정리를 드릴 거예요. 아시고 계시죠? 평형성의 원리, 밸런스매틱 이펙트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네, 그것은 관조입니다. 저항하지 않는 관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그 저항하지 않는 관조, 이것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사용을 하셔서 모두 다 행복해지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